예, 벌써 11주 차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11주 차 수업으로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그 내용은요. 문화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절반 동안에 여러 가지 지도력에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지도력이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회 규모에 따라서 이 지도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한 문화마다 12개의 그 문화적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2개의 문화적 가치가 문화마다 다른데 이것을 6개의 쌍을 가지고 쌍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이것에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 성과가 없었던 것을 성과가 나타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력이에요. 개인을 위한 것이든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공동체가 속해 있는 더 큰 사회를 위한 것이든 어떤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 사역은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영적 변화와 함께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것이고 이 속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겉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흔히 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도둑놈이 예수를 믿었더니 예전에는 그 겁을 내면서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자, 도둑놈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도둑질하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어 해요. 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바뀌면 우리의 겉사람도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둑질하는 게 왠지 찜찜해집니다. 아유,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도둑질을 할 때에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로 먹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도둑질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속사람이 바뀐 도둑놈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면 도둑질을 멈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도둑질을 멈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에 가장 우선되는 관심은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거기에 멈추지가 않고요. 사람의 삶이 변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행동들, 그게 뭐예요?
문화이죠. 이것들이 변화하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선교사역, 목회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사역이라고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거 더하기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아니면 하루 안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되죠. 네. 이랬다 저랬다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선 이런 말하고 저기선 저런 말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변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문화 역시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 지도자가 변화를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지 간에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예. 자,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사역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 변화가 영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변화,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우 내가 그거 왜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는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로 과거에는 옷을 한번 사면 그 옷을 정말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그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 오래 입지 않는 것이 요즘의 문화입니다. 자,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이고요. 예, 사람들이 싼 옷을 1, 2년 입고 새 옷을 또 사서 입고 새 옷을 또 사서 입고 여러분의 장롱의 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옷을 많이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옷이 많아요. 예, 정말 여름 옷도 작년에 안 입었던 여름 옷이 있고요. 몇 년 동안 안 입었던 여름 옷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요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또 우리가 옷을 지어서 입던 그 시대를 지나서 그냥 사 입는 거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 입어도 좋은 옷을 오랫동안 입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좋은 옷, 싼 옷을 짧게 입고 뭐 버리거나 되팔거나 뭐 아니면 기부하거나 아니면 쌓여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의 변동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 이걸 세계화랑 연결해서 말할 수 있냐면 옷들이 값싼 곳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어졌었고요. 베트남에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에서 아주 인건비가 싼 곳에서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인건비가 쌀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옷이 좀 제품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가격이 내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옷을 자주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자,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물류가 쉬워졌기 때문이죠. 예,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요. 예, 비행기가 잘 날아다니지 않던 시절이요.
그리고 배의 운송도 쉽지 않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 시기에는 예.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또한 길었고요. 뭐 그런 다음에 그 제품 만들어진 제품을 그 소비지로 가져가는 것 또한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소화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세계화,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화 되다 보니까 변화가 빨라진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화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영어로는 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 우리는 이거를 세계화, 지구촌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4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야.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구촌, 지구본 뭐 이런 것은요. 400년이 넘는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단어는 400년에 비해서 40년도 되지 않은 그러한 신조어입니다. 예. 이 단어를 처음에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이셨는데 네오도 레빗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게 1983년입니다. 1983년 5월호, 6월호에서 시장의 세계화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이 논문이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중화되는 것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예. 자, 세계화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지역의 상품과 교환과 문화가 세계적 체계의 통합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한국의 것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김치, 예, 뭐 비빔밥, 또요, 뭐가 있을까요? 그 BTS, 한류 열풍의 드라마들,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호미가 예, 그 작은 밭을 일굴 때 쓰는 호미가 아마존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지역의 상품과 교환과 문화가 세계적 체계의 통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점점 통합이 되고 변화가 되도록 하는 그 전 세계적 변화를 또 세계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계화는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세계화가 최근에 와 가지고 급격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에 요렇게 되다가 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예 그런 식의 그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세계화를 말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1500년 AD 시기를 그 세계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 내지는 한 블록 안에서의 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한국이 중국과 교류를 했었고 일본과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가선 동아시아 수준의 교류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중국은 더 많은 나라와 함께 교류를 했었고요. 예, 우리의 그 교류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의 그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되면 1492년이죠. 그때 뭐가 일어나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요. 그것에 이어 가지고 그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알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인구의 이동과 물건의 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자, 이것이 세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계화가 엄청 진행이 되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그리고 뭐 북미에도 갔었고요. 예. 자, 그랬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어느 정도 진입을 했었고요. 또 인도에도 스페인, 포르투갈이 갔었죠. 예. 그런 다음에 화란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서 점점 물자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1850년 이후가 되면, 예, 약 1800년 되죠. 19세기입니다. 그 19세기에 언제냐라고 하는 건 이제 좀 또 학자마다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19세기 중반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 19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가 정말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요. 통신도 꽤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의 요즘에 가까운 세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주가 더 많아졌죠. 이주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겨나게 됐죠. 예,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현대 시대에, 예,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예, 비행기가 이제 오가기 시작하고요. 전화가 생겨났고요. 그 전화가 세계적으로 퍼졌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구의 이동이 더 빠르게 됐고요. 물건이 대량 생산되어서 이동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서 현대 시대에, 예, 오늘날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러한 새로운 국면의 세계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계화는 무엇을 가져왔나요? 새로운 문화를 만났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나니까 뭐예요? 그 문화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 문화의 좋은 점을 발견하니까 뭐를 하게 돼요? 그걸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문화의 변화, 문화 변동, 영어로는 그거를 culture ch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문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기 전에 문화 변화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다양한 규모로 변하는 물리적,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계속적이고 체계적이고 불가피한 반응이다. 자,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이거를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 변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의 초반부에 제가 뭐라 그랬죠? 문화는 변하는 것이다. 그쵸? 그리고 기독교 사역 역시도 뭐예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문화 변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는 변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좀 저항하는 그러한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문화는 안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바꿔봅시다 라기보다는 그 바깥으로부터 문화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온라인 수업이 꽤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온라인을 하자 그랬을 때에 저항이 아주 많이 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이 참 편한 점도 많구나.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19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해요. 참 우리에게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불편을 가져다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행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가족의 이별도 있었죠. 그런데 애써 긍정적인 면을 제가 찾는다면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내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었고 모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내에서도 교수님들이 회의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온라인 수업 좀 도입해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합시다. 누구 자원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또 이렇게 나서는 분은 많이 없었고 학교 차원에서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거 좋은 점이 많다. 단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시행할 것이냐. 우리 이거를 좀 해 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 면에서 문화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기보단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 문화 변동의 원인을 우리가 좀 보면 내부적인 것으로는요. 환경의 변화, 예, 기후, 토양, 지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막화로 인해 가지고 목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돼 가지고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예. 아니면 난방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살지 못하던 곳에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살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또 인구의 변화 역시도 내부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 인구의 감소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도시로 인구 집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죠. 자, 구성원의 변화. 출생, 사망이요. 예. 자, 우리 학교에 그 구성원의 변화도 적잖이 있죠. 예. 또 발명과 발견에 의한 변화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컴퓨터요.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컴퓨터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년 전이 뭡니까? 25년 전.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흔히 뭐라 그랬었냐면 컴퓨터가 참 편하고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돼."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일하다 보면 이게 과부하 걸리면서 그냥 다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말. 참 좋은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위해 가지고 돈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컴퓨터가 정말 돈을 아껴주는 역할도 하지요, 사실. 그래서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이런 온라인 수업도 잘할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는 이 온라인 수업이 잘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영향도 사실 작지 않잖아요. 그쵸? 자, 외부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의 전파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전파는 외부의 문화적 요소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직접 전파 같은 것이 있죠. 무역, 인구 이동, 전쟁 하면서 두 문화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정말 만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간접 전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접 전파는 뭐냐 하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그러니까 TV,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BTS를 보고 한국의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거. 드라마를 보면서 한류 열풍이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이 그 간접 전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 문화의 요소들을 B 문화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예, 그 B 문화의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자기 고유의 문화적 요소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로 이야기한다면 동학이나 원불교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한국적 요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내지는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접하면서 그것을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학, 원불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극 전파. 그러니까는 B의 A 문화를 B 문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A 문화를 B 문화 사람들이 받아들이되 자기네 것으로 각색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자극 전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과연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문화는 변하고요. 그리고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는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